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편에 이제 시프리안 가이아르 편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쯤에 한번 예고해둔 대로 다시 유사미약 편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작가를 소개할 때마다 뭐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제 잡담 코너라던가 아니면 맹근윤님과 나눴던 대화라던가 아니면 이런 가벼운 컨텐츠였던 이제 유사미약 코너가 좀 더 사랑받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세상 별거 없는 게 그런 게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할 주제도 대부분의 이제 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인이라면 어그로 끌기 좋은 보통 관심이 있는 주제인데 이거를 좀 더 진지하게 약간 더듬이식으로 파헤쳐보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한 편인데 사실은 이제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꽤 오래 막 술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하고 그죠. 워낙 또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고 저는 이게 꽤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좀 다루면은 일종의 파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파장을 위한 날인데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저희 둘만으로는 좀 파장력이 약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뭐라 할까요? 초능력 능력치가 높진 않아요. 아, 그죠. 사이비력이 높진 않아요. 사카린 제가 볼 때 좀 그러니까 높은 편이에요. 오펜 씨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엑소시스트라고 쳤을 때 구마사지 쪽보다는 그 구마사지 뒤에서 그 뭐라죠? 서포터 해주는 애들. 그래서 저는 뭐 그걸로 칼럼을 저 쓰거나 악마에 대한 데이터를 그걸 좀 조사해보거나 뭐 이런 감성인데 음. 저의 사이비력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희 동네에 또 이제 사이비력이 높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 저는 만신까지는 아니고 한 100신, 1000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동네에서는 나름 그죠. 저희 기준을 이상한 소리 하시네. 네, 아무튼 아무튼 게스트를 또 소개해드려야죠. 게스트도 소개해드려야죠. 네, 오늘의 게스트 이제 길동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 하기 전에 닉네임을 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할까 하는데 은근히 보면은 막 귀여운거나 멋있는 건 잘 안 어울리고 약간 도사스러운 게 어울려요. 길동 그게 약간 후보로 나왔더니 뭐 피조개 그죠. 뭐 짬뽕 이런 것처럼 막 그러니까 럭셔리하거나 이런 건 잘 안 어울리고 길동이 딱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길동을 가자. 근데 실제로 뭐 길동이라는 거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 그죠. 길동을 왜 쓰시는 거죠? 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또 사주에 역마가 껴가지고 바로 네. 전문 이야기가. 그냥 너 또 어디냐? 뭐 이러면 여기 있다 이러면 홍길동이네 뭐 이런 말. 그다음에 이분은 제가 감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타고나기에 이런 천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이 대단하다. 아 맞아. 약간 노력하다. 떠돌아다니는 거야? 아니면 요런 쪽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이비계의 손흥민이 아닐까. 양발잡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팔체질이었나? 맞아. 팔체질이 약간 관심이 많았대요. 제가 꽂히면 좀 파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거를 뭐 프린트를 하고 혼자 막 공부를 하고 혼자 막 설문조사를 막 30분씩 해가면서 음식도 지켜 먹고. 자신의 체질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난 채소보단 고기를 먹어야 돼. 결론은 이제 고기 먹기. 진짜 맞다니까요? 길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가신 그런 분이에요. 네. 팔체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 많은데 저희끼리는 알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그렇죠. 아니 뭐 어쨌든 뭐 이런 사주, 팔체질, 점성술 이런 거 여러 가지 좋아하시잖아요. 관상까지. 네, 근데 사실 제가 좀 이 자리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던 게 그죠. 저는 진짜 그냥 사실 저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역세가로. 미술학도입니다.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네, 저는 일반인이고 네, 같이 또 여기 공부하고 있는 미술학도인데 그저 조금 사주나 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좀 한동안 좀 팠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약간 예술계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예술하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이런 사주, 뭐 그쵸. MBTI, 뭐 네. 점성술 이런 네. 거 관심 없는 사람 못 봤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제 공대 친구들도 있잖아요. 공대 졸업한 친구라던가 아니면 인문계 쪽 친구들과는 뭐 우연이라도 사주 얘기가 나오면 그냥 다들 시큰둥해요. 맞아. 재미없어. 뭐 그거 얘기하니 차라리 뭐 롤 얘기하거나 뭐 피파 얘기 이런 거 아니면 하죠. 뭐 주식 얘기하고 그런 뭐 거 이런 하지. 얘기하지. 근데 이제 미술계 쪽 친구들은 그 얘기 나오면 바로 이제 가슴속에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내 거 봐달라고. 그러니까 반수 딱 나오자마자 나는 이거 나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는 어때? 그죠. 근데 그런 이제 사람들의 모임에서 좀 볼 줄 안다.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하다가 이 사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좀 약간 특별 분야가 있다면 사주 쪽이긴 하잖아요. 뭐 점성술을 보시는 거 아니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관심만 있는 거죠, 그죠? 그쵸 뭐. 근데 제가 또 막 본다고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이게 막 이렇게 그죠. 오해하실 게 뭐 제가 막 돈 받고 해주는 사람 절대 아니고 그냥 좀 남들보다 또 조금 더 긴 시간 관심 갖고 팠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미리 채널 좀 붙들어 매시라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술가들 몇 명의 사주를 약간 간단히 얘기해볼 건데 재미로. 그러니까 네. 재미죠 완전히. 재미죠. 재미죠.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면접을 봤어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예술가의 맞아. 얼추 맞게 얼추 하더라고. 맞다. 특성을 좀 설명해봐라.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할만하겠다. 그래서 좀 채용을 하게 된 거죠. 더듬이에. 그래서 저희랑 실제로 친한 되게 동생이고 많이 뭐 술도 같이 마시고 같이 이제 저희 사주도 한번 부탁 물어보고. 평소 때 저희끼리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맞아요. 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걸 꾸리게 된 것도 이분과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 이런 쪽으로 워낙 얘기를 좀 깊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깊게 굳이 하죠. 말하자면. 그쵸.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저희가 아주 깊게 얘기하는 편이죠. 저도 어디 가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봐 그죠, 얘기를 그죠.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또 같이 있으면 또 다들 재밌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3년 전쯤에 이제 2019년에 이제 옥스포드라는 그 술집의 밤에 그때 이제 뭐 어떻게 하다 사주 얘기가 나왔는데 전 사주에 대해 사자도 몰랐어요. 아 그 당시에. 네, 그러다 무슨 약간 대운 막 그 뭐라 하죠? 운세 보는 거죠. 재미로 가끔 한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정도인데 오늘의 운세나 이 친구가 그 얘기를 꺼내길래 내 걸 봐줘 하고 그 글자들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저한테 그게 시작됐던 거죠. 아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이 길동님한테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아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다. 아, 근데 확실히 길동님은 제가 볼 때는 사주를 보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신점이라고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신기가 되게 세잖아요. 한마디로 절대 아니죠. 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서는 약간 뭐랄까 좀 직관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그쪽 근데 길동님은 약간 모시기 좋은 게스트 중 하나가 좀 분석적인 면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 역사도 대충은 조금 알고 있기도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그런 갑자기 식으로. 막 이상한 소리를 할 그런 그런 느낌이 느낌이라기보다는 절대 아니에요. 일반인이에요, 그냥. 그죠 일반인이죠. 그냥 근데 일반인. 약간 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신뢰가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주 관심 있는 사람인데 또 미술 학도니까 또 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얘기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볼 때 사카린 씨는 약간 사주계 위선자인 왜죠? 뭐냐면은 언제나 사주 얘기나 이런 게 나오면은 봐달래. 근데 막 보고 나면은 마지막에 그 소리를 해요. 근데 사주 난 안 믿어. 가장 미신 취급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쓰레기 치고 해. 근데 또 가장 맹신하는. 가장 맹신. 아니 맹신까지 아니고 그냥 재밌다.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이에요, 굉장히. 아주 재밌게 네. 보고. 사카린 씨 부모님은 이런 사주나 이런 유사 미학에 대해서 유사 과학에 대해서 네.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신지. 저희 집은 이제 뭐 저도 종종 얘기했지만 저희 집은 이제 아주 굵은 기독교 집안이라 이 사주의 사, 뭐 점집의 점, 그리고 무속의 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전무 이런 글자 있잖아요. 이런 글자 아주 극혐하거든요.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이제 엄마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부정 탄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겠죠. 저희 집도요. 아 그래요? 저희 집도 완전 기독교. 오, 그 할머니 진짜? 알면 그래요? 눈물 흘리세요. 그래서 길동이네. 사주를 한다고 말도 못하고 아, 이런 에피소드. 소자를 약간 그러네. 이런 빌드업이 아빠를 아빠라 부르고. 그러네. 이런 빌드업이 또 아무튼간에 잡설은 좀 여기까지 하고 좀 본격적인 에피소드로 들어가 보자면 그래서 이거를 약간 구성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예술가 사주 보고 뭐 사주가 어떤 놈이 저째 놈이 할 거면 저희 거 볼 이유가 없잖아. 그쵸. 예술가 사주 아니면 이 제목처럼 사이비와 예술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 저는 실제로 첫 번째 약간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예술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미대란 걸 다니고 아니면 뭐 작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미대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예술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디 딴 데를 다닌다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루트가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모든 예술가들이 되게 사이비를 좋아하고 뭐 사이비에 대한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가 스테이트먼트나 아니면은 뭐 전시 소개, 뭐 전시 제목, 작업 내용 이런 걸 보면은 솔직히 유사과학이랑 그렇게 다를 게 없거든요. 하는 말이. 왜냐면 그들이 하는 게 그 과학 뭐 저널에 낼 논문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뭘 증명을 그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예술이라는 학문이 되게 전 사이비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뭐 음모론, 뭐 사주, 뭐 유령, 가설, 무교 이런 거랑 되게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그러면 진짜 이게 우리가 예술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짜 과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이성의 영역에 존재하는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랑 똑같이 취급이 돼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뭐 입시도 다르잖아요, 방법이. 실기를 본다든가.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를 첫 번째 좀 질문으로 삼으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칸 씨? 저는 항상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뭐 예술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성적인 부분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있지. 들면 예술 역사라든가 역사도 있고. 아니면 뭐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쨌든 직관적인 그림이 좋지만 왜 어린아이의 그림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성적 체계를 가진 사람이 직관적인 능력을 활용했을 때 그린 그림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맞아. 프란시스 베이컨은 항상 후자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나눴을 때 이런 직관적 영향은 어쩌면 약간 사이비적 영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직관의 그죠? 영역은 내가 다르다.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감각 그리고 이 감각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느껴라고 했을 때 관람객들이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죠. 예술가들이 내가 볼 때 가장 못하는 게 그거야. 수학자나 아니면 과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완전 이성을 활용하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증명이거든요. 맞아요. 명징하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E는 MC 스퀘어다. 뭐 이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증명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왜 이렇고 이걸 수적이든 뭐 공식으로 다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를 데리고 토크를 하는 것과 아티스트를 데리고 하는 이제 아티스트 토크의 차이점을 보면은 맞아. 아티스트 토크에서 예술가들이 말하는 방식은 어떤 증명이 아니라 약간 경험적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네 이모프도 인터뷰를 다시 봤는데 대부분 이야기가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죽음은 요런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개인적 경험 같은 걸 그냥 풀어내더라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평론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관객들이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명징한 단어 하나를 딱 집어내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 분들이 토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 결론을 그냥 천천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요. 산이 뭐 이래서 이래요. 뭐 이런 식이죠. 약간 그런 거죠. 아몰랑식인 거잖아.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나는 아몰랑이잖아. 지금. 그거 모르면 예술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내가 그걸 알면 이게 과학책에 실려야지. 그쵸. 그런 것처럼. 정답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아예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비와 예술 제목인데 사이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수도라고 하면 수도, 뭐 수도 사이언스나 뭐 수도 모시기 해서 이제 유사 모시기라고 이제 말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사이비를 하는데 이거의 어원이 구라 아니면 가짜 이걸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의 사이비라는 단어도 그 어원은 사시이비의 준말이래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로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비슷하지만 아닌 것.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사이비가 영어인 줄 알았거든요. 고사성.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사이비 종교를 얘기했을 때 대부분 사이비 종교에서 가장 쉽게 이렇게 취하는 루트가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기존 메이저 종교의 분파인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게 약간 이 고사성어에 비슷한 말 아닌가? 맞아 그런 거. 그대로 비슷하지만 아주 아닌 것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이비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이제 오컬트란 단어가 있잖아요. 오컬트는 이제 서양 쪽 말이긴 한데 뭐 번역하면 이제 신비학이나 뭐 은비학 뭐 이런 식으로 유상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제 라틴어 오쿨로에서 유래됐으며 이는 씨앗을 흙으로 덮어서 숨긴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숨겨진 비밀에 해서 신비주의의 학문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전 예술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과거에 뭐 이제 보통 이제 이 오컬트 뭐 신비학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해리포터의 흑마법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신비한 동물 사전이었나 그게 영화 중에? 맞아요. 신비한 동물들. 그거라든지 아니면 점성술, 연금술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듣는데 이런 것도 사실 예술이랑 되게 연관이 많은 학문이거든. 사실 이게 서양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땐 특히 저희 그 버니로스 소개할 때도 그 딱 그 얘기 하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오펜 씨가 알아봤던 게 그 점성술로 본 인간의 그 특성이 있었잖아요. 뭐 목성 인간, 토성 인간 맞아. 뭐 그런 것들이 근데 그리스의 그 오행 뭐였죠? 그때 흑담즙질 막 이런 거 얘기했어요. 네 개였어요. 흑담즙 뭐 어디 무슨 즙 뭐시게 해서 성향이 몇 개씩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예술가의 이제 약간 성향 분류랑도 나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 딱 연관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단어들로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예술은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사이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가짜예요. 예술은 진짜 없어요. 그림이라는 오브젝트적으로 진짜겠지만 거기서 그려낸 거 플라톤이 왜 이렇게 예술을 싫어했냐라고 봤을 때 가짜이기 때문에 싫어한 거잖아. 이건 모방이다. 이거는 이데아에 대한 모방일 뿐이고, 그러니까 현실은 이데아에 대한 모방인데 이 그림은 그 모방에 대한 또 모방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뭐 조각도 비슷한 것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그렇잖아. 사람들 조각해놓거나 아니면 뭐 다비드상이든 피에타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고. 가장 근접한 예는 처클러스의 그림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진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가짜인 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사진도 어떻게 보면 또 그렇죠. 사진도 그렇고. 근데 이런 영역이 사실 처음 그 이데아 그 얘기 나오면서 그 단어 뭐였죠? 네, 모방에 관련된 그 그리스어
미메시스. 미메시스 얘기를 하면서 그게 사실 미술의 역사랑도 어떻게 보면 이어지잖아요. 그죠. 항상 그것이 맞냐,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지금까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예술로 설득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다만 그치. 직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뿐이지. 뭐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이런 면이 있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신의 생각해봤습니다. 말씀이랑도 비슷한 거죠. 신의 그죠. 말씀이 무슨 편지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깨달음 막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거나 아니면 어떤 목소리가 머리 안에서 이렇게 울리는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게 약간 영감이거나 아니면 신의 언어 자체가 바로 그냥 귓가로 때리는 느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약간 직관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설명할 수 없는 이성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술 마시면서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AI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럴 것 같아요. 이 사이비라든지 예술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사이비란 것이 아까 말했지만 뭐 비슷하지만 가짜다, 뭐 신비로운 게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이 되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게 뭐 신체적도 있겠지만 그 지식적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자체를 프로그램적이든 뭐 AI적이든 아니면 실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뭘 포함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신체 기관부터 해서 의식 작용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재현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예술이란 건 계속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미지의 영역이란 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이비라는 것이나 아니면 이 예술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사실 그 부분이 아닐까. 미지에 쌓여진 어떤 영역을 맞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갈수록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된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미술이 더 가치가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어떤 진리를 향해 가고 인간이 인간을 뭐 창조할 것이다. 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이 더 지켜져야 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일부러라도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영역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느낌?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좀 사이비 관련 얘기를 했는데, 사이비 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사이비 종교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다음 사이비 종교 하면 홍배 씨 너 또 1억 하나 있잖아요. 무슨 일?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종교라고 하시죠?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대순 진리교 아니면은 증산도죠. 증산도. 맞아, 가서, 증산도. 제사 지내고 근데 흰 옷은 안 입었다고 했죠. 흰옷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그걸로 판단할 수 없는데 대부분 그 똑같은 방식이 그러니까 제가 대순 옛날에 진리 아니면 이제 10대 때 이제 입시하고 있어요. 입시. 그때 저가 입시라고 있으니까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 좀 불안한 거 있고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가장 그때가 타겟이에요. 그죠? 네. 그때 와서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말을 거는데 너무 맞는 말만 하는 거야. 눈이 너무나도 깊다. 뭐 이런 거. 눈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칭찬으로 선하다. 해주지. 뭐 이런, 얼굴이 너무 뭐 이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혹하죠. 사람이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뭘 아는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저가 은행 일을 보러 갔었던 거예요. 그때 뭐 계좌를 만들러 갔는지 돈을 넣으러 갔는지. 타이밍에 또 그니까. 그래서 그럼 저 잠시만 은행 이거 일 봐야 되니까 밖에 있었어요. 그때 좀 기다려달라는데 한 20분 기다렸어요? 20분 기다려주더라고 밖에서. 그래서 좀 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쩐 일이시냐 하니까 쉽게 감동받는 나이. 약간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 하니까 이제 뭐 조상이 노하셔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제사 같은 걸 좀 지내고 말이야 그 조상의 한을 풀 수 있다. 또 근데 기분이 좀 석연찮잖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하니까, 인생에 나름 중요한 그렇지. 시기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건 좀 그래 조상의 노를 좀 한을 좀 풀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어디 역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저가 뭐 그걸 잘 길치라서 그 당시 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갔는데 왠지 강남역 그쪽일 것 같아요. 가면서 막 여러 얘기 많이 나왔어요. 뭐 어쩌다 이렇게 이런 거 하게 되시냐고 하니까 제가 원래 영화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영화요? 그쪽 예술 쪽 사람. 그래서 나도 저도 그 예술 그러니까 미대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영화 뭐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옳다구나 싶었겠네. 그래서 갔는데 갈 때쯤 되니까 약간 불안하더라고. 갑자기 납치 이런 거. 빌딩 가서 갑자기 납치 뭐 이런 거 당한 거 아니죠? 에이 저희가 뭐 그런 사람 보고 해서 뭐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뭐 죽을 운명은 죽겠지 뭐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 사람 잘 안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가서 뭐 제사 어쨌든 간에 제사 지내고 제 자비로 뭐 그 황태포? 황태? 뭐 이런 거랑 이제 그 청주 하나 5만 원 정도 해서 어머. 2개 사고 그 당시 5만 원이면 큰 건데 사실. 큰 돈이지 그 돈. 그쵸 10대 학생한테. 조상의 한을 풀 수 있다면 5만 원 작은 그럼 거지. 그 제사상을 차리고 황태와 몇 가지 이제 과일 안주와
아니요 제에서는 과일도 안 그냥 줬어요. 황태 하나 뭐 청주하나. 말린 그런 거 그건 하나. 그냥 없는 조상도 하나.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마지막에 저는 이제 그 사람 말로는 그랬거든. 원래 약속은 한 번 지내면 이제 끝나는 식으로 말을 한 거야. 제사 지내면 끝난다. 근데 나는 끝나고 나니 갑자기 그래도 가끔 나오셔서 이걸 계속 하면 좋다. 그래서 아 저 어차피 나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말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아 그건 아니다 해서 그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아 전 갈게요 하고 왔어요. 약간 붙잡아 두려고. 왜냐면 나도 바쁘니까 내가 언제까지 거기 있어.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이 오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일화를 엄마가 알게 된 뒤부터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내가 밤에 추울 수도 있으니까 뭐 옷이라도 하나 들고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너 어디 가서 또 제사 지내라고 그래. 지금도 그러시나요? 장난식으로 한 거야. 근데 아무튼간에 중요한 건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하다 갑자기 내 개인적인 얘기로 빠졌는데 가장 유명한 게 저희가 볼 때는 옴진리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지금 세계적인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고 뭐 사이비 종교란 건 지금도 많긴 한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도쿄에서 그 살인가스 발포로 테러 이제 터졌고. 유명했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하고 싶어요. 저는 사이비 종교가 저는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란 단어가 그런 건데 사이비 종교가 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쁜 케이스들이 되게 있는 거지. 아니면 그런 발병 확률이라고 할까? 그런 게 더 많은 것뿐이지. 근데 옴진리교가 그거에 사실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약간 그치. 파이트 클럽도 이거에 내가 볼 때 모티브를 받은 것 같은데 아 이제 옴진리교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거잖아.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그죠. 되게 이제 그 세기말 분위기잖아. 그때가 막 1990년대 말 뭐 이런 식이니까. 조금 더 전이죠. 옴진리교가 그쵸. 이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종교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70년대쯤이고 그렇죠. 근데 이 20년대 그 살인가스 발표할 때 있잖아요. 맞아. 그때가 아마 90년대 초 아니면은 80년대 후반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애초에 종교 세력이 확장했을 때죠. 이제 그 확실히. 종교가 약간 종교 세계관이 약간 세기말이랑 연관이 돼 있어. 종말이 곧 다가오는 거랑 뭐 그런 식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어떤 영적 깨달음을 구하는 걸 약간 모토로 뒀다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사실 저희가 볼 때 이거 완전 예술이야. 제가 볼 때. 그냥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되게 그지. 예술이랑 되게 겹치는 게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인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그 댓글이 있어 요 유튜브에서 그게 뭐 옴진리교 관련 다큐. 옴진리교랑 세계 여러 가지 이제 사이비 종교 관련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사이비 종교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이런 세기 막 종말론 같은 분위기가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지? 아무튼 뭐가 있고 세 번째로는 어떤 그 기존의 경전이나 이런 걸 말도 안 되게 해석한다. 뭐 이런 그치, 게 그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옴진리교도 이렇게 그걸 잘 했는데 예술이 전 대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술에서 특히 이제 요즘 예술에 그게 더 강한데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나 어떤 종말을 가정하는 듯한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가정하는 예술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치. 어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한다 하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나치 아니면 세계 2차 대전 이후 끊겼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걸 강조하는 순간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볼 땐 보통 요즘 예술에서는 비판 이론이라든지 내가 어떤 것을 비판하고 사회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비판한다 라는데 그것을 끌어오는 방식이 어떤 기존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신의 재해석하는 맛대로 재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센 거죠. 어느 예술가나 항상 그 철학자의 그 말에 대한 혹은 사상에 대한 그 베이스는 깔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풀어내냐. 그냥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다음 그걸 만들어낸 예술가가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서 그 이제 사이비 신도들이 종교의 생기는 거죠. 신도들이 생기고 이게 신도들이 흥망성쇠가 생기고. 이제 나는 건데. 그지. 그 사이비 조건이 하나가 그거 아닌가요? 이제 사람이 약간 신하고 직접 매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샤머니즘을 네. 보통 좀 대부분 이제 종교 그 주교들이 네. 교주들이 그런 식으로 하죠. 처음에는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메시아라고 절대 안 해요. 그죠. 처음에 이제 종교에 내가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의 말을 진짜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말이 설득력을 가져서 군중이 이제 모아지면 그죠. 그때 자기에 대한 맹목적 추종자가 생길 수 있죠. 그럼 그때 이제 슬쩍 말할 수 있죠. 아, 내가 전달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환생이었다. 그러면 그때 나온 게 그 주옥 같은 대사 그거잖아. 하나님 나한테 맞아. 이만희 목사였나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기가 때린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다 쳐맞는다고 이런 식으로 맞아. 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사실 기독교를 표방한 거잖아. 그쵸. 그런데 이게 믿잖아. 예를 그치. 들자면 우리나라에 치자면 이제 허경영 씨가 대표적인 예시가 있고. JMS도 유명했죠. 정명석. 맞아. 예전에 읽어봤어요. 이제- 그거. 그래서 예를 들면 옴진리교회는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은 PSI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걔네 이제 뭐 그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완전한 구원 계시 헬멧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헬멧이 뭐냐면은 그걸 신도랑 이제 그 옴진리 교회 수장 이름이 뭐더라? 옴진리 아사 그 사람한테 씌워요. 그럼 이제 여기 뭐 이상한 나 그거 알아. 뇌파 뭐 이렇게 이걸 전달하는 기계 맞아, 장치 맞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계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기계다. 뭐 이런 아사하라 건데. 쇼코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 종교 세울 때 가지고 있던 베이스 중에 하나가 또 요가란 말이에요. 맞아, 요가와 요가죠, 인도 그거기 때문에 뭐 차크라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의 차크라를 나눠준다. 그리고 이런 차크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제 구원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아사하라 쇼코 관련해서 이제 옴진리그 영상을 쳐보면은 기괴한 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 이 사람들이 침종하면서 가면을 쓰게 하기도 하고 자기 웃고 있는 것도 있고. 뭐지 존 말코비치 찾기인가 되기인가 그 네. 영화 마냥 네. 그 사람 얼굴을 본뜬 가면을 쓰기도 하고 이 PSI 기계도 보면은 딱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완전 약간 오컬트한 그런. 근데 무슨 생각이 들면 딱 그 생각이 들어. 나 저 작업 본 거 같은데. 이런 퍼포먼스 본 거 나 이 같은데? 퍼포먼스 어디서 봤는데? 딱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진짜로. 예술이다. 근데 물론 이런 퍼포먼스 하신 분이 공격적으로 느낄 필요 없는 게 저는 이 사이비의 사실은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린 사이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 미학이 있어 그리고. 근데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나쁜 쪽으로만 쓰이는 거야. 근데 예술가들도 이것을 분명히 사용하는 부분이 그치, 있고 그치. 우린 이것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왜냐면 현대 부정적인 취급을 당하는 것 중 하나가 음모론이거든요. 근데 보리스 그로이스 아시죠? 그죠. 되게 이제 비평가이자 뭐 크리에이터도 하고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인플럭스의 글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도 많이 있고 예술 그것도 유명하고. 뭐 새로움에 대하여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분은 뭐 1947년 동독의 동베를린에서 태어나 65년 구소련의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철학과 수학을 공부한 후 소련에 정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막시스트예요, 막시스트 이 사람은. 그래서 보통 쓰면은 소비에트 이 당시 뭐 그거 관련이랑 아니면은 뭐 막시즘에 관련해서 되게 많이 글을 쓰는데 재밌는 글이 있어요. 저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글이고 어떻게 보면 저가 되게 많이 영감을 받은 글인데 제목이 그거예요. 불신의 담론. 그다음에 부제로 음모론과 이데올로기 비판. 그래서 이걸 가장 간단히 좀 축약을 해보자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게 보잖아. 예를 들면 나 어디 가서 취미가 뭐예요? 저 음모론 되게 많이 읽어요. 뭐 이러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상견례 때 가서 저는 음모론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잖아. 근데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저는 뭐 테니스를 즐겨 칩니다. 뭐 저는 소설을 즐겨 읽습니다. 뭐 이거랑 사실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취미로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디 가서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요즘에는. 그렇죠. 왜냐면 그런 약간 사이비 취급받죠. 사이비 취급받지.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음모론으로 네가 뭘 하려고. 근데 이제 보리스 크로이스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이 자본주의 담론 안에서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라든지 요즘 현 시대 이 안에서 기업이라든지 뭐 정치가라든지 사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신뢰를 생성하는 데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옛날에 막 그 시스프레시 알죠? 그 바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거기서도 지적한 것 중 하나 그거잖아요. 얘네가 뭐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뭐 돌고래를 어떻게 잡고 뭐 참치를 어떻게 잡고 이거를 붙여놨는데 사실 다 구라였다더라. 아니면 뭐 에너지 효율 등급이 A라고 써 있는데 사실 다 구라였다더라. 근데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뢰도가 사실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신뢰하느냐 마느냐가 그 제품을 사는 거랑 아니냐랑 되게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그거잖아. 얘네들이 옳고 그르냐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신뢰감을 주는 애잖아. 그러면서 보리스 크로이스가 말하는 게 이런 신뢰에 대한 담론인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만들어는 내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인생일 뿐 현실에 대한 어떠한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난 얘네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얘네가 옳다라고 말한 거랑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난 애플이 좋아 라고 말한 게 애플이 옳다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 예를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아마존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나 얘네 제품이 너무나도 빨리 오고 환불 정책이 딱 깔끔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 좋은 기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기도 그렇죠. 가치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보리스 크로이스는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제 막시즘의 본질은 사실 뭐였냐면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생산하는 것이 막시즘의 사실 본질이었다. 그게 뭐냐면은 막시즘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다. 막시즘은 단순히 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계급에 관련된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 화자들
그것을 추적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누가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냐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 마크시즘 담론의 핵심이다. 그것이 이데올로기 비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 우리나라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에 군사를 파병해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보려고 하잖아.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근데 그게 아니라 마크시즘은 그거예요. 이 정책을 만들어내므로써 누가 이익을 보느냐를 추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제 막시즘의 그거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이제 막시즘 얘기를 음모론 얘기를 하다 막시즘 얘기가 나오냐. 보리스 그로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것은 포스트 커뮤니스트 검열에 의하여 공적인 자리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는 아무도 계급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호소하며 하나로 뭉치며 갈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지구를 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 모두 긍정적일 것이며 단합되는 인류의 힘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디 나가서 어떤 불신에 대한 담론, 뭐 여자와 남자에 대한 거든 계급에 대한 거든 뭐 빈부격차에 대한 거든 뭐 인종에 대한 거든 이거에 대한 단순히 긍정적인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불신의 담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보리스 그로이스가 덧붙이는 게 그러나 불신이라는 것은 절대 완전하게 억압될 수 없다. 메타 추론적인 공간은 절대 영원히 텅 비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을 대체한 음모론들로 채워져 있다. 한마디로 옛날에 막시즘이 다루던 분야가 음모론으로 대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의 성질이 사실 그거잖아. 보통 보면 음모론은 그걸 말해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걔네는. 뭐 UFO 이거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 누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 누가 세상을 조종하려고 한다. 뭐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뒤엎으려고 한다. 뭐 도마뱀 reptilian이 우리를 조종해서 아니면 이거 베리칩이라고 하는 뭐 베리칩을 세상을 조종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되게 이익을 추적하는 게 누군가 이익을 추적하는 게 이 음모론의 사실 기본 성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음모론이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됐을 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현실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막 저희가 예전에 그 조르즈 디디 위베르만 얘기하면서 서치라이트 얘기했잖아요. 빛이 완벽하게 밝혀져서 그 어떤 광역이 그냥 하얗게 모든 게 드러나 있는 상태라 음모론이 생성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그거는 약간 오히려 그게 또 지옥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밝혀질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음모론조차도 만들 수 없는 세상. 아까 저희가 뭐 AI 아까 면전에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진리가 아직 끝나가지고 미술이 음모론을 만들 수 없는 세상, 미술이 음모론처럼 될 수 없는 세상, 미지의 무언가 밝힐 수 없는 세상, 뭔가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사이비적인 부분에서밖에 없잖아. 어떻게 보자면 예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예술은 음모론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뭐 언제나 옳고 그름에 대한 척도도 아니고 되게 불신을 생성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조지오 키피 파리에서 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음모론적이지 않았나요? 맞아, 예를 들면 사막이나 아니면 거기에 놓여 있는 이제 소뼈 같은 거를 그렸는데 이게 괜히 약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배경이 주는 그 미묘한 판타지 쪽 있잖아요. 맞아. 우리가 이곳에 실제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좀 안 들게끔 막 만드는 그런 느낌도 그리고 있고. 르네 마그리트가 실제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예술의 목적은 약간 미스테리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미스테리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음모론이기도 하고 그렇죠. 음모론을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단순히 근데 음모론을 생성만 하면 안 되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토론과 아니면 그치. 검증 과정 같은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소비도 해야 되고. 소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이제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만 하면 그건 문제긴 하지만 음모론 자체가 배제되어서는 사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모론도 그렇고 이런 뒷이야기는 항상 필요하죠. 이런 미지의 세계 막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약간 볼륨감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음모론들이 사실 새로운 질문을 언제 제기할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 우리가 그때 미시사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뒷이야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백스테이지라고 할까 굳이 말하면 그 뒷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야 사실 걔 어떻대? 이런 것도 사실 보면은 음모론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자면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팩트 아니면 그 겉모습에만 현혹되는 게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오페현 씨나 저나 뭐 약간 어떤 대중 가수라든가 어떤 뭐 힙합 가수라든가 어떤 팝적인 캐릭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자기를 노출하면 재미가 없어. 그죠. 이 사람이 너무 이미지 소비가 빨리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저번에 막걸리 씨랑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게 그 에스파 있잖아요.
아, 그 SM 가서 에스파. 네, 근데 저나 이제 막걸리 씨나 에스파의 패착 중 하나는 뭐였냐면 아는 형님이 나온 거였어요. 아 그래? 아 깬다. 왜냐면 아는 형님에 나와서 걔네는 원래 예능 활동 안 해? 그러니까 하지 말았었어야 됐어. 아 애초에? 에스파는 애초에 출발점이 신비주의 플러스 4명이 또 다른 아바타랑도 함께 활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걔네들이 항상 만들고자 했던 게 블랙핑크도 그랬지만 어떤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블랙 맘바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걔네 SM이죠. 네, 아는 SM. 형님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서 온 윈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럼 안 되지. 그 캐릭터가 완전 세계관 완으로 무너진 붕괴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패착이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경남 양산에서 나올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안녕하세요 일루미나티입니다 이래야 돼. 아야 그 얘기도 하면 안 돼. 얘기하면 되지.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근데 알죠? SM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일루미나티 그거에 아, 의혹을 맞아요, 갖고 있는 맞아요. 거. 이러면은 뭐 H.O.T. 도 샤이니의 루시퍼 뭐 이런 것도 그죠, 있고 그죠. 예를 들어 맞아, 사탄 맞아. 숭배 이쪽으로 많이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괜히 이런 말 했다고 암살당하는 게 아닐지. 만약에 이게 저 암살당하면 이거에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 예전에 1999년도 이때 막 한창 대한민국 세기말 이거 분위기 한창일 때 그죠. 그때 이제 H.O.T나 그런 SM 쪽 가수들 컨셉도 보면은 굉장해요. 머리 막 이렇게 아, 돼가지고 맞아. 근데 그냥 유행이었던 게 아니에요. 유행이기도 하고 유행의 시초긴 했죠. 그죠. 그분들이. 근데 거기서 또 많은 문화가 탄생했거든요. 지금 그게 또 이제 다시 복고로 와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복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캐릭터들 많이 따라하는 약간 인디 신 래퍼들도 많잖아요. 맞아. 일부러 이렇게 막 실버 입고 막 화장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이버 그런 데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 그거예요. 과연 근데 우리나라 예술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예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미스테리를 만들어낸 게 과연 적합한가? 이걸 좀 저는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그치. 왜냐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뭐 저가 우리나라에서 입시를 하진 않지만 뭐 어떤 과제가 딱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공식이 있다던가 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그쵸. 뭐 아니면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도 내가 그리는 것이나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숙제라는 영역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작업이기보다도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옛날 미대 다닐 때 그것 때문에 좀 미대 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미국도 약간 그런 식으로 했네. 그렇죠. 미국도 보통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뭐 나중에 좀 이제 학기가 높아지고 학년이 높아지면 좀 그렇게 하는데 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죠. 굳이 말하자면. 근데 독일은 사실 그렇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독일은 이제 방임주의죠. 방임주의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근데 서로 보면은 서로 교수가 거의 이제 미대에서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얘기 들어주는 카운셀러 느낌. 얘기 들어주면 좀 더 높은 무당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반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이 새끼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왜 일단 쓸데없는 생각들만 하고 있을까 얘네는. 그치. 맞아. 뭐 그렇기 때문에 구린 작업도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작업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교수는 그걸 또 이해해. 그러니까 교수가 된 거겠지. 그치.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한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좀 교육받고 왔을 때 되게 많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왜냐면 당장 뭘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음모론을 만들어보지도 않았던 사람한테 그리고 당장 네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하잖아요. 첫 수업이라고 딱 들어갔는데 막 이상한 소리만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술에서 그런 거 딱 그 클리셰적인 말이 그거잖아. 너의 생각을 표현해, 뭐 너의 그걸 표현해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의 깊은 뜻은 너의 음모론을 만들어. 그치. 뭐, 이거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음모론이라서 좀 되게 이게 이성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음모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매력도라고 해요. 매력도. 맞아.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흥망성쇠가 거기 달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치. 얼마나 교주가 매력적인. 그러니까. 웃기게 말하자면. 아니면 얼마나 이 교리가 그럴싸하냐. 얼마나 이 교리가 나의 불안감을 잠재워주냐. 그렇죠. 제가 볼 때 모든 전시는 사실 사이비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라든지 그쵸. 갤러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 사이비 종교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매력적인 작가가 많이 속해 있냐, 얼마나 많은 매력적인 사람이 거기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흥망성쇠가 갈리는 거죠. 갤러리 이름들만 봐도 이렇게 막 거는 게 있죠. 막 가고시안으로 이름 걸기도 하고 막 슈프림 아저스 걸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갤러리 이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교회 이름 많잖아요. 무슨 교회, 뭐뭐 교회,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 문득 생각난 건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팔로워 수가 많거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 봤을 때 되게 사시이비적인 게 뭐냐면은 비슷한 듯 하지만 가짜인 게 많거든요. 뭔지 알아요? 이게 얼굴도 많이 그렇게 하고 몸매도 그렇고 뭐 여러 그쵸, 가지로 그쵸. 아니면 사생활도 그렇고 다 가짜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술가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진짜 생각이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해요. 욕을 하지만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냥 가끔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가 그때 길 걸어가다 그 사칸 씨랑 되게 좀 어린 여자였는데 되게 뭐랄까 극 아리아나 그란데스러운 거예요. 막 검은 슬리퍼인데 퍼가 막 요만하고 딱 달라붙는 원피스고 막 화장 막 속눈썹 그 뭐 약간, 15cm 정도 되는 것 같고 딱 막. 미국 하이틴 그런 느낌. 근데 그냥 카디비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자존감 높게 거리를 거니는데
초기 예술가의 모습 아닐까? 초기 무슨 장사가- 뜻? 약간 맞아, 동경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걸 저 봤을 사람이 예술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때 생각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더 진지해. 맞는 너무 것 같아. 오히려 저는 그게 패착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해외 예술가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막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화긴 한데 한국의 예술가들은 되게 어떤 진보적인 스탠스도 많고 되게 진지하고 되게 학구적이고 되게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 근데 해외 예술가들은 어떤 의미로 그냥 세게 말하면 빠가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안 본인 그런 교수 얘기하는 경우가 거 아니야? 광인이에요 그 사람. 광인들이 많아요. 그냥 진짜 광인. 맞아, 광인이 많아요. 그 사람이 나이 50이 넘은 것 같은데 무슨 막 무슨 목걸이 요즘 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염준 같이 하고 다니는 게 아, 근데 있는데 이건 좀 감동이지. 뭔데? 딸이 만들어준 거. 응. 조카 딸이 만드는 건 줄 몰라요. 아, 딸이 그러니까 만들어준 예상? 퀄리티다. 그 추측이었구나. 추측이요. 아, 그 사람은 365일 내내 스티브 잡스 마냥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뭐 거의.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해외에는 광인들이 많아. 진짜 맞아, 확실히. 맞아. 확실히. 뭐 그게 좀 한국-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한국에 제가 이제 실제로 예술가분들 많이 만나보진 못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느꼈던 부분은 확실히 약간 진지한 면이 있죠. 그죠. 사뭇 진지하고 맞아, 이게 약간 얌전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것도 그다음- 어떻게 보면 클리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다음 온질리교의 재밌는 점 중 하나가 일본에서 그 많이 충격받은 이유가 온질리교가 무슨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나고자들 모아놓고 걔네 가지고 뭐 한 게 아니에요. 막 박사 학위급, 맞아요. 뭐 교수급 이런 사람들의 멤버들이 되게 많이 소속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신천지도 그렇죠. 뭐 맞아, 보면은 완전 다- 투입- 그런 거? 아, 신천지 장난 아니에요. 정치계에서도 지금 그거를 제대로 처벌 못했잖아요 결국. 이게 그 연관이 그러니까 그 로비 인맥이 세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꽤 있고. 약간 상위 계층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럴 걸로 수도 알고 있고. 있어요. 네. 원래 교회도 그 보면은 정치인분도 많이 나고 맞아. 무속인들 그것도 정치인들 정재계에서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여태까지 말한 걸 말하자면 음모론 이데올로기 비판이다. 즉 음모론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어떤 걸 사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모론이든 사입이든 너무 이렇게 배척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거기서 배척하기 시작하면은 한마디로 광인이 나올 수가 없다 예술가적인. 그러니까 모르겠어.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너 너무 서양적인 예술가들만 빠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백남준 씨도 그걸 바지 까내리는 거 보고. 클린턴이랑 누구랑 왔어야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옛날에 뮤직뱅크였나? 거기서 어떤 애가 바지를 맞아요, 벗나? 맞아요. 그때 뭐 예술은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장난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광인은 없거든요. 옛날에 서태지 이런 걸 보면 감동스러운 것 중 하나가 왜 저게 한국이야? 라는 맞아. 옛날 헤비메탈 저 할 때 헤비메탈 할 때 저 붉은 머리 다 저게 한국이야? 저게 대중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음악 자체가 이데올로기 비판이었거든. 왜냐면 실제로 그 이데올로기 비판이었죠. 서태지 음악이. 그렇죠. 그 뭐였죠? 그 교실 이데야 교실이대야 뭐 이런 것처럼 막 사회 비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거 뭐지? 컴백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엔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았죠. H.O.T.도 그랬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가사 없어. 요새는 불신에 대한 가사가 허무주의가 죠 허무주의. 불신에 대한 가사가 없고 긍정에 대한 가사. 맞아. Cheer up, baby.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Cheer up 해라. 불신하지 말고 cheer up 해라. 날 믿어라. 그래서 새로운 찬송가 안 내고. 그런 느낌이랑 사실 K-팝은 아니 약간 요즘 아이돌 음악들은 사실 찬송할 수도 있겠다. 그죠. 방탄이 사실 참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편집. 월드스타다. 방탄이 사실 월드스타. 월드스타다. 방탄 진짜 월드스타다. 근데 제가 보기엔 어쨌든 적당한 밸런스가 필요해. 그죠. 이런 선한 느낌의 예전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음모론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을 보면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칼 포퍼라는 이제 또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호메노스는 트로이 전쟁 이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올림푸스의 신들이 벌이는 공모의 결과일 뿐이라는 방식으로 신들의 힘을 상상했다. 사회의 음모론은 단지 유신론, 즉 신들의 변덕과 의지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믿음의 변형일 뿐이다. 그것은 거기서 신을 떼어내고 대신 이렇게 물을 때 성립한다. 신이 아니면 누가? 신의 자리는 이제 여러 유력자들과 사악한 유력 집단들을 채워준다. 이들은 대공황과 우리가 겪는 모든 사악한 것들을 계획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음모론은 텅 빈 어떤 공간에 대한 우리 나름의 미닝 메이킹이다. 그치. 의미 채우기 행위다. 그지. 그런 맥락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도 사람이 한이 쌓이거나 어떤 분노가 쌓이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항상 벌어졌던 일들이 그거에 대한 희생양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오편 씨가 저한테 예전에 보내준 그 누구였죠? 철학자가 쓴 글. 사탄이 사탄은 뭐 번개를 막 근데 그것도 사실 비슷한 르네 지라르. 르네 지라르의 그 이론에도 보면은 어느 집단이거나 어느 맞아요, 거대한 집단은 희생양이 필요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겪은 이 불행과 내가 겪은 좋은 일이든 뭐든
원흉이든 아니면 행복한 근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예수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술이거든요.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은 사실 아니, 예술이 아니라 그게 예수. 그러니까 그죠 예술도 예수도 인간의 모든 그거를 사실 그죠. 짊어지고 간 거니까. 그죠. 그걸 십자가에 딱 맨 게 이제 엄청난 상징이 돼서 지금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어떤 예술이나 어떤 그걸 한참 게 넘어서 그냥 종교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예술도 심화되면 종교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좋은 핀트인 게 앞으로 할 얘기도 종교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근데 실제로 예술이랑 종교는 뗄 수 없는 관계기도 해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 막 숭고하다 이 얘기가 통하는 학문이 두 개잖아요. 종교와 예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어떤 깊은 감동이 뭐 마크로스코 같은 것도 작업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요즘에 사람들이 예술이 종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예술은 옛날엔 진짜 직접적으로 완전히 종교에 속해 있었지만 맞아요. 어쨌든 간에 전 지금도 종교의 영향권이란 거는 뭐 그들의 반대한다는 입장에서조차도 영향권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미닝 메이킹이다 이걸 얘기한 거는 결국 이제 다음 얘기인 우리가 말하는 미신 이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번 잠시 쉬고 미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저는 첫 번째로 이제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미신이 나오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제가 리서치를 해본 결과 미신이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안함.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죠. 그쵸. 인간의 불안정함이 있고 각자 불안정함이 아는- 있고, 불안함이 있고 아는 미신 하나씩 있나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거는 뭐 그런 거죠. 뭐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아 아니면 뭐 손톱 깎아서 뭐 밤에 밤에 버리지 버리지 말라. 마라. 쥐가 먹고 사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뭐이지? 그리고 저는 그거 이제 서양 건데 그 사다리 이렇게 벽에 대어졌을 때 그 밑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삼각형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불행한 일을 초래한다. 그건 또 뭐가 유명한 거 많은데. 뭐 모서리에 앉지 마라. 맞아 맞아. 복잡하다. 문지방 밟지 마라. 밟지 마라. 무슨 뭐 발 떨지 마라 이것도 미신이고. 뭐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마라. 맞아 맞아. 빨간색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보면 나름의 그 과학적 그것도 있고 역사적인 그건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간단히 결론부터 이제 까놓고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그 통제를 함으로써 느끼는 안정감 아니면 뭐 치유받음 이런 것을 감정을 느끼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강원 씨라고 명리학자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면은 명리학 그러니까 사주 볼 때 탑 3 고객 리스트가 그거래요. 사업가, 정치인, 연예계 종자사. 근데 사가 있다면 아마 이제 예술가일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예를 들자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랑 내일이랑 똑같이 사는 사람이면은 그닥 궁금하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말하자면. 근데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미래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사실 예술가들이 사주를 좋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불안하니까. 다들 불안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죠. 왜냐면은 뭐 이걸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졸업하고 뭐 하냐? 그쵸. 아 그치. 라고 그 했을 얘기 때 많이 나오고. 이제 어른들은 뭐 이제 오편아, 넌 졸업하고 어디 취직하니? 라고 했을 때 이제 취직을 어디다 하냐? 우리는 취직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우리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치, 자격증을 주지도 네, 않고. 뭐 어디 뭐 시험 봐서 어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학교에서 넣는 건 사이비력 학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과 점점 음모학과가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 세상과 좀 점점 평소에 있던 생각을 하면 삶이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 불안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명리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언제부터 생겼냐? 라고 이제 역사를 좀 말하는데 그 명리학이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문과, 무과.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장군이 될 거냐? 뭐 아니면 이제 이런 글 쓰는 뭐 이런 사람이 될 거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하나 과가 더 있었대요. 잡과라고. 잡과. 잡것들 이런 거 할 때 잡과 이런 건데 거기 이제 명리학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잡과가 많이 다루는 거, 그러니까 명리학과라고 할게 그냥 명리학과가 다루는 가장 큰 몇 가지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제사를 언제 지내는 게 좋은지, 뭐 기우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다뤘던 게 영모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왕은 언제나 불안하거든요. 그치. 누가 영모를 꾸밀지 모르고 영모의 상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관상도 약간 그렇잖아. 우리가 이거 역사에서 많이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실제로 그걸 안 남겼대요. 대단히 비밀리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이게 것처럼 또 남아 있었으면 한국 미술계가 또 바뀌지 않았을까? 그치, 영모의 상이다. 제가 예전에 막 사주 한창 책 읽을 때 봤던 건데 약간 이건 근데 믿거나 말거나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 그래요. 맞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약간 모르겠는데. 그 서론에 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가 방금 아까 말한 우리나라 약간 그런 미신 같은 게 사실 그냥 제가 봤을 때 정통인 것 같거든요. 그냥 정통인 것 같은데. 정통은. 예. 미신의 그 어원의 이제 유래가 뭐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원래는 우리가 사주의 학문을 그냥 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탄압을 때 많이 했죠. 예, 탄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뭐 미신 이런 한자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 사이비로 낙인 찍어버리고. 너네가 그러니까 그쵸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거는 너네가 갖고 있는 뭐 그런 정말 미신이다. 그러니까 개몽시키려고 하는 느낌. 그때부터 그게 단어가 생겼다라는 글을 그러면서 인식이 좀 그렇게 생기고. 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이 미신이 진짜 진심이시잖아. 그쵸. 그 미신이라고도 잘 안 느끼죠. 그냥 진짜 미신이 안 삶의 느끼지. 한 부분이. 그럼 아마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경험을 하셨으니까 저렇게 굳건히 믿으시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때도 있어요. 너무 오랜 세월 내려오면 물론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미신이 하면 가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 맞아. 진짜 삶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걸 그러면 수도 이제 있고. 순사한테 끌려가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 미신문이다 이래야지. 아 미신 조승훈이다. 미신은 아무튼간에 그래서 강원 명략자가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그 조선시대였나 이게 낮은 성리학, 밤은 명리학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 약간 그런 비슷해요. 우리가 오프닝을 6시 하잖아요. 보통 6, 7시만 이때 하잖아. 예술 오프닝. 그래서 낮은 회사, 밤은 예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문화생활 우리가 밤에 즐기잖아요. 술 마시는 것도 이런 것도 보면은 좀 그런 쪽에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다. 낮은 이 과학적 명징성과 함께 살면서 그치. 밤은 이 술의 비합리성과 함께 사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하면 또 이제 퇴폐한 또 센치해지면서 약간 길동님이 방금 눈빛이 존나 잘 엮네 이런 느낌. 다 엮게 생긴 이게 음모론이거든. 그치.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가 말한 이론은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딱딱딱딱딱 있는 게 점이면은 음모론은 그걸 유니콘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점으로. 그치. 자, 그런 유명한 짤이 있는 것처럼 이 연관을 잘 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사실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이 연관을 잘 시켰을 때 아니,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 자기가 만든 패턴을 기가 막히게 믿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유니콘을 그려서 점을 연결해서 유니콘 내가 만든 유니콘의 존재 이렇게 믿으면 그게 이제 예술가가 가질 수 있는 자기 확신이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안함과 우리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 우리를 사주와 이 미신을 이끄는 건데 이 미신에 대한 정의를 좀 얘기해 보자면은 정의를 얘기하자면 그거죠.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명되다고 판단되는 신앙 그리고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미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아까 이게 길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놈들이 만든 그런 게 아닐까 잔재가 아닐까 생각도 갑자기 들긴 하네요. 궁금한 게 언제부터 처음 사주를 언제 접하다 보셨죠? 불안했었나요? 김동 씨도? 그 사실은 그 가까운 분이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냥 옆에서만 이렇게 주워 들었어요. 이게 서당계였는데. 아 처음에 근데 이렇게 본인한테 먼저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가까우셨던 분이라 그냥 진짜 본의 아니게 서당계였는데 네. 그냥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것죠. 저도 막 욕심이 없는 타입은 아니었어서. 내가 성공하나? 네,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잘 사나. 제가 봤을 때 이 뭐지 예술하는 분들은 그런 거에서 가장 사주 많이. 그치. 그죠. 나 진짜 성공할라나?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나 포스트 워홀이냐 뭐 이런. 그죠. 좀 그랬던 거 같아요. 네. 석한 씨는 사주 보면은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어요? 저는 말 못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대단해서. 댓글을 떠났거든요. 뭐지? 뒤에 누굴 달고 들어오는 것 같지 않네. 이런 느낌이죠. 뒤에 부처님이 붙어 있다네. 아니 제가 되게 제가 예전에 막 한창 재미로 모모의 상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제 킹덤이라는 만화에서 여불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통일되기 전에 여불이가 이제 재상이에요. 넘버 2죠 황제 다음. 근데 이제 여불이가 이렇게 첫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설명이 나와요.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하고 그냥 그 나라를 그냥 손에 넣고 쥐락펴락하고 그 돈 굴러가는 거 잘하고 그리고 관상이 끝내준다 이런데 그 장면의 연출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수염 만져서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약간 수영대군 등장씬 비슷한. 약간 영웅의 상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주로 볼 필요도 없고 딱 갔는데 이제 역순이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사주를 뛰어넘는 돌아가시오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 말문이 막혔네. 질려버린 표정이. 이게 뭐지?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건 있거든요. 사주 보러 가면 좀 막 이런 거 있잖아. 잘 살아 걱정한 이런 사실 이런 대답보다는 재미없어 그런 거. 그쵸. 뭐 그런 게 좋잖아 오히려. 너 언제 뭐가 딱 잘 될 것 같다. 좀 더 진지. 좀뭐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그쵸. 정황 사실 듣고 그 싶고. 재미죠. 그 재미를 좀 너 언제 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너 어디로 갈 거다. 뭐 이런 것처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디테일한 내가 아직 이제 겪지 못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걸 좀 듣는 느낌인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아직 저는 제대로 보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네. 이제 궁금하면서도 이제 그냥 딱 갈 때만 되면 아직 제가 보기엔 이런 거 같아요. 약간 내 안에 있는 기독교적 감성이 거기까진 가져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무슨 연필 떨었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야. 내가 기독교 핑계야. 아니 사칸 씨는 사주조차 뛰어넘은 불안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사수조차 나한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 그지.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만큼 또 예술을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해.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불안한 사람이 사주를 또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 왜냐면은 불안하다는 게 보통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럴 때 사주를 보러 갈 용기가 생길까 이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막 많이 보러 다녀본 건 아닌데 근데 막 가끔 주변에 막 그런 거에 막 빠져서 그지, 막 그지. 탕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 보면 진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억대로 쓰지 않아? 근데 진짜 이게 오히려 막 진짜 불안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거의 끌어쓴다 그러죠. 근데 네. 근데 이게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의 조사에 따르면은 원래 이제 우리 사주나 무당 뭐 이런 게 무교에서 나온 거잖아 옛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목적이 원래 치유래요. 맞아요. 그쵸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마 사주 보러 가면 나쁜 이야기는 거의 안 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사주가들도 이제 구업 쌓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 웬만하면 잘 안 해줘. 진짜 그리고 안 이게 좋은 또 얘기. 약간 그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분간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점 본다라는 거는 좀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무속 신앙인 거예요. 그 종교인 거고. 그러니까 신점 같은 거 네, 네. 신내림 받아서 점을 보는 그걸 이제 뭐 점 본다. 그죠. 뭐 점사를 본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사주를 보는 거는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공부해서 사주를 이제 직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 그 봤는데 그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내림 받는 무당 옆에 있는 약간 조수격 그런 인물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신의 것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역술적인 걸 이제 공부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 이제 약간 그 사람들 사실 약간 계급으로 약간 한 단계 낮은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인 체계에서 점사를 봐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예술가가 가장 밑에 있잖아. 우리 다시 그 제사장으로 돌아가야 돼. 아니 제가 최근에 어디서 봤는지 우리 인스타인가 뭐 어디 그냥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글 같은 거. 근데 예술가 어떤 DC인이 예술가한테 썼던 글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썼냐면은 예술가한테 깝치지 말라고 좀. DC인이요? 그러니까 DC 아, 거기서 나온 커뮤니티, 글이 네. 거기서 어떤 애가 쓴 글인데 네네네. 예술가한테 깝치지 말라고 좀. 니네가 그릴 동안에 우리는 막 수능도 맞아, 졸라 열심히 그런 하고 게 있지. 뭐 가서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할 때 니네 그냥 그림 그리고 술 먹고 뭐 얘기하고 이게 지네가 무슨 인생 통달한 것처럼 말하는데 니네가 도대체 뭘 하냐 니네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물론 예술가도 예술가인데 그쪽에 좀 많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긴 해. 뭐 디자인과 컴퓨터 뭐 애니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실무적인 걸 하는 사람도 있잖아. 정말 뭣도 모르는 사람이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누구보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이 사회의 위계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사회. 우리나라는 더 그게 있잖아. 공부라든지 성적 지상주의처럼 이렇게 되니까. 아니 뭐 대학교 서열도 그렇고 과 서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뭐 법 그 뭐라 그러죠? 그 탑 티어 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낮을수록 예를 들면 뭐 철학과 그죠. 아니 뭐 농산물학과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놀랍긴 한 철학과나 뭐 도고동문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다 지금 폐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성적 맞춰서 들어가는 거라요 보통. 맞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대학 이름 보고 자연과학대, 인문대, 공대, 경상대 이렇게 있잖아요. 농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장 큰 예로 들었을 때 보면 서울대 탑 티어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학과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대, 의대, 뭐. 그다음에 공대 이런 식이거든요. 아 의대 당연히 의대 있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낮은 쪽 하나가 뭐 농대 그리고 인문대 이런 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으면은 소크라테스도 의대 갔을 거예요. 그쵸. 소크라테스 의사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근데 다 여러 가지 다 해보니까. 해볼 수 있겠지만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요즘에 그게 심하니까 진짜 철학하고 싶은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게 좀 확실히 그런 경우도 필요하겠죠. 확실히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인정도 좀 덜할 거고. 철학과 가면 그럴 거 아니야. 너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보통 말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게 말이 야호다라는 사람이 좀 더 이제
학제에서의 약간 그 정의를 내려준 게 뭐냐면은 어떠한 실증적 근거 없이 두 사건 간의 인과적 연결에 대한 마술적 사고 또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이게 미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supersti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영어로. 그런 걸 이제 분석해 보면 굳이 말하면 그건 거죠. 우연에서 필연, 패턴, 법칙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보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 부정적인 것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패턴화 시켜야 우리가 그 생존에 유리하니까. 맞아. 이건 이제 이동진 씨가 그때 유튜브에서 한 걸또 저는 이런 거 관련해서 확실히 그때 미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밤에 그거 손톱 버리지 말라부터 다 부정적인 이런 거야. 것들이 대부분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알기로는 그런 것들 대부분 그때 당시 이제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밤에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금기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뭐 불나는 거라던가 아니면 뭔가 사람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미신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본 하나의 그 영상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조선의 괴물을 다루는 어떤 영상이 있어요. 근데 조선의 괴물 중에 옛날에 깡철이라고 있어요. 깡철. 깡철이라는 괴물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굳이 말하면 자연재예요. 자연재. 그래서 지역마다 깡철의 모습이 달라. 얘는 어느 지역은 막 말처럼 생겨서 막 맞아. 물이랑 같이 오고 어떤 데 화재랑 같이 오고 이런 건데 한마디로 그냥 그때 뭐 폭염이 일어나서 갑자기 뭐 불이 나고 이러면 깡철이가 나타난 건데 뭐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어디서 홍수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깡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깡철이가 아마 이묵이랑 조금 다른 걸걸요? 용이 되지 못한 존재인데 아마 거기서도 이제 도태된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깡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누군가는 뭐 이것은 뭐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아니면 뭐 어떤 난기류가 있고 어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 당시 사람들 그걸 절대 말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턴을 주는 거죠. 아니면 어떤 형상을 주는 거죠. 그렇죠. 별자리도 그렇고 별자리도 그렇고 맞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형상을 준다거나 패턴이나 법칙을 주는 게 사실 이미 미신이고 재울 때는 더 나가면 예술인 거거든요. 근데 재밌네요. 왜냐면 그때 당시 지구 온난화라던가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 추론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대잖아요. 그죠, 과학 기술이 덜했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재밌었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거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요새 새로 생겨나는 어떤 신조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그런 과거 깡철이라던가 아니면 막 요괴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맞아. 이제 태어난 미신은 오히려 아까 오편 씨가 말한 음모론적인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 요즘에 예술을 해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중요한 방식은 그거 같아요. 첫 번째 부정적인 것은 형상을 부여해라. 알 수 없는 것에 형상을 부여해라. 매력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좋은 예술이 되고 매력적인 미신이 된다. 굳이 말하자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겠네요. 누가 이미 발견한 패턴을 그거를 패턴화 시킬 필요는 그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키면은 물론 하나의 사조는 형성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미신은 아닌 거죠. 자신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스키너 비둘기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15초마다 밥이 이제 나오게 설계된 거기다 비둘기를 넣어놔요. 비둘기가 15초마다 이제 뭐가 나와서 먹겠죠. 그럼 나중 가면 비둘기들이 뭐라고 했냐면 15초 기다리고 먹는 게 아니라 15초 동안 이상한 행위를 계속 한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더니 밥이 나오는구나.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시도를 거예요. 해보는구나. 근데 미신처럼 된 거지.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나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거기다 패턴을 부여하는 건데 결국 이제 이런 우연에 대한 통제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그 불안함을 못 참는 거야. 이 불안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어려운 직종일수록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 한마디로 뭐 생가사가 걸려있다. 뭐 이런 데일수록 되게 미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부 같은 거라든지 야구를 쳤을 때는 뭐 투수 타자가 되게 징크스라고 하죠. 징크스, 나달 뭐 이런 나달도 되게 징크스 유명한데 모 야구 선수는 여자 팬티를 입고 타수에 선다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주 빨간색 빨간색 팬티만 팬티. 무조건. 맞죠.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이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운명에서 이제 운명이 운이랑 명이 합쳐진 거죠. 이제 명이 이제 타고난 사주, 뭐 아니면 유전적 자질, 뭐 나의 뭐 내가 나아가 될 방향, 뭐 이런 거라면은 운이 이제 돌고 도는 움직임, 뭐 순환,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인데.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운명이라고 했을 때 왜 운명인지 알아요? 왜? 명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타고난 것보다 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을 앞에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운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관상 얘기를 할 때도 그렇죠. 관상보다 중요한 것은 인상이요. 인상보다 중요한 건 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심상이 결국에 운에 대한 행위라고 하잖아요. 뭐 사주 잘 아시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개운법.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아까 지금 15초를 얘기했을 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15초마다 밥이 나오는 기계를 눈앞에 둔 게 아니라 30년마다 발생하는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행동을 하려면은 개운을 하는 거야. 이 비둘기는 대단한 비둘기인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지. 열심히 15초를 사는. 기다리지 않는 거.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면은 좀 그런 거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저는 이 운에 대한 통제가 사실 이 인간성의 척도가 아닐까 제가 생각해요. 그다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다음 그것이 왜 예술이 사라질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AI 얘기했잖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예술이 사라진다고 본다면은 맞아. 이 일말의 불안함이 없을 때 예술이 사라진다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이 운을 통제하는 행위 아니면 예술의 행위, 미신의 행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되게 인간적인 행위인 거고 그죠. 우리가 되게 우리답게 살 수 있는 뭐 이런 좀 기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누누이 사이비, 미신 뭐 이런 거를 나쁘게 봐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그죠. 그것을 나쁘게 보는 놈들이 나쁜 놈인 거죠 사실. 그걸 나쁘게 보는 놈들이 어때? 가장 많은 부류가 이제 진리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이비죠. 이 세상에 맞아. 진리가 어딨냐? 맞아. 그러니까 뭐 약간 유일신 종교를 무조건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다신 종교를 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네는 신이 너무 많다. 신이 너무 많으면 혼란을 갖다 준다. 라고 하지만 그 다신주의가 주는 재밌는 설화는 훨씬 많거든요. 그죠. 유일신 종교에서 오히려 재밌는 설화가 생기면 그걸 배척하지, 그걸 사탄이라고 부르거나.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좀 요즘 종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유일신 종교가 아직도 기독교가 있긴 하지만 그 종교들도 요새 좀 깨어있는 분들은 약간 포용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때 뭐 옛날 생각했을 때 그 이스라엘 이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히브리어 쓰던 그 국가들이 과거 전통 문화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유대교라든가 무조건 그런 기독교 신앙만 있던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었고. 지금은 방금 이제 유일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또 반대로 팩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되게 과학적인 명징적인 그러니까 명징한 사고방식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근데 이제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상이라는 것은 이 이성주의 시대, 과학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거든. 사실 우리는 아몰랑이 되는 거죠. 난 그냥 그럼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거니까. 뭐 이런 직관적인 부분도 있고 비합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인생에 있는 건데. 맞아.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뭐 엑소시스트나 뭐 테마도 사실은 과학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 많잖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맞아. 뭐 누군가는 이게 전자 기파가 세서 그런 거다. 맞아. 뭐 그래서 유령 우리가 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역순일 수도 있거든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전자 기파가 센 걸 수도 있어. 맞아. 그 얘기도 항상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직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저희가 뭐 패턴, 뭐 법칙 이런 걸 찾아낸다 했을 때 뭐 이런 거 많아요. 이미지적인 예시는 뭐 변상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차 앞에 보면서 얘는 울고 있는 얼굴처럼 생겼네. 뭐 얘는 화난 것처럼 생겼네. 아니면 어디 길 가다가 뭐 구름 보고도 뭐 지금 뭐 개가 있네, 뭐가 있네, 뭐 표정 같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황금가지라는 걸 쓴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주술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방 주술이랑 감염 주술이 되게 두 대표적인 주술인데 모방 주술이 이제 모양이 유사한 것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누구 저주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인형 만들고 칼로 찌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그란 것이 있으면 이게 눈알에 좋다. 뭐 먹으면 뭐 이런 식의 된 것, 이런 믿음도 있고 인육 같은 것도 뭐 감염 주술 이런 거예요. 한번 접촉한 것은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유명 골프 선수가 쓰던 거를 쓰면 실제로 일반인들도 골프 좀 더 잘 친대요. 이거 타이거 우즈가 쓰는 거는 나도 잘 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사인해준 티셔츠나 아니면은 약간 이거는 사회 암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도 팔잖아요. 별에 뭐 누가 신던 양말 사는 사람도 있고 팬티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무런 효능도 없는 거거든 어떻게 보자면. 근데 그런 걸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술도 모방 주술적인 게 있고 감염 주술적인 게 있어요. 감염 주술적인 거는 되게 개념 미술적인 거나 레디메이드적인 게 되게 많아요. 보면 예를 들면 어디서 나온 거 누가 쓰던 시장이야말로 레디메이드를 통해 광역 감염 주술을 걸로 광역 감염 주술 그러네. 그 이름을 실제 쓰잖아요. 그 무트 R.무트 이걸 써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념 미술 같은 경우는 뭐 누군가의 초상화를 쓸 수 있는 거고 뭐 아이코닉한 피규어의 형상을 써서 그런 걸 성취하기도 하고 뭐 모방 주술이야 뭐 비슷하게 그리는 거나 뭐 아니면은 그런 거에 약간 그 연관고리를 만들어서 되게 재밌게 예술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처음 봤을 때 뭐 되게 주술과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다. 이 주술은 사실 사이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리가 우리 뇌가 실제로
물질 세계랑 정신 세계를 되게 많이 혼동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럴 거예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소개팅 한다 쳐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 사람 좀 차가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진대. 뭐 따뜻한 음식 먹고 있어. 이 사람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 없고 그냥 내 몸이 따뜻해지거나 시원해지는 거거나 추워지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뭐 어른들이 뭐 탕에 들어서 시원하다 뭐라고 말하는 게 뭐 피로가 풀려서 시원한 건데 뭐 이제 물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사실. 뭐 이런 또 재밌는 작용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혼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술 사실 이루어지는 방식 같아요. 왜냐면 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고 단순히 유화 덩어리인 작품을 보고 뭐 페인트 덩어리인 작품을 보고 단순히 석고인 작품을 보고 어떤 작품을 보고 아니면 단순히 변기인 작품을 보고 어떤 감동이라든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뇌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보자면 그냥 그런 거에서 공감각적인 걸 우리가 느끼니까 또 공감각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보통은. 작업을 보고 우리가 단순히 이게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로 어떤 대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따뜻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우울하다라고 느끼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아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신 그런 거죠. 이런 맞아. 여러 가지 두 개의 이 세계가 혼동될 때 맞아.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은 살펴본 게 이제 미신에 대한 거죠 사실. 미신에 대한 것과 뭐 이제 그것들이 발생하는 과정 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신을 좋게 평가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미신은 어디에도 있고 계속 생겨나고 있고 예술가는 미신을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도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좋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 예술이랑 엮는구나 이 새끼들은. 근데 타당하지 않아요 나름? 맞아요. 난 타당한 것 같은데. 아니, 예술가야말로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암적 존재라니까. 맞아. 계속 이상한 걸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쓸모없는 저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더욱 필요한 존재라고. 왜냐면 가장 쓸모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돈으로 팔리지도 않고 맞아. 돈으로 환산될 수도 없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무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무교가 그게 아니잖아. 그 irreligion. 좀 뭐죠? 종교가 없다의 무교가 아닌. 그죠. 우리가 이제 흔히 무당이랑 오편 씨는 이제 가끔 혼자만 아는 밈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해서. 밈이 아니에요. 영어예요. 뭐라고 했는데? irreligion. relevant가 예를 들면 관계가 있다잖아. irrelevant 관계가 없다. 그래서 irrelevant 관계가 없다 이런 거잖아. 미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거 밈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밈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도 평소 때 밈을 많이 했어. 맞아. 아무튼 이제 이 무교의 무는 무당무의 무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당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밌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길동님을 모시고 갑자기 무당의 무자를 쓰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이상해요.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진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고 무당이 나쁜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무당도 직업이고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치유의 직업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자기가 그래요? 내가 갑자기 혼자 급발진 이제 했는데 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그거죠. 약간 더듬이 때 소개했던 작가나 아니면은 오편 씨 사심이 담긴 작가면 좀 몇 명이랑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사주를 보고 우리가 작업 스타일이나 뭐 그 사람 성향을 좀 유추할 수 있겠냐. 저거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테스트를 봤다고. 테스트로 해서 이 사람을 딱 맞아. 했는데 작업 성향을 그럴싸하게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미술 학도인 것도 있지만 또 작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냥 그 사람 작업만 봐도 대충 그게 좀 성격이 좀 보이잖아요. 아니 없어요? 그냥 대충 그 사람 작업만 스타일이 뭐 이 사람 까칠하겠다, 뭐 이 사람 예민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애겠네라는 거는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쵸. 왜냐면 작업하는 사람 입장으로 그런 거 보일 때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저의 아주 얕은 사주 배경 지식으로 또 이게 풀리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MBTI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약간 예술의 사주적 접근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말하자면 예사롭지 않다. 예술의 사주 접근.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를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석한 씨랑 길동 도사님이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제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생시가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동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개소리지 이게? 동물로 말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게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얕으니까 나오는 거야. 맞아. 동물로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거야? 오히려 얕으니까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처럼 해서 두 분만이 좀 통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말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또 아시는 분은 그래도 더 재밌게 들을 수 근데 있어요. 어차피 이 길동 씨가 어렵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로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로 시작해 볼까요? 나 이게 너무 웃기네. 저희가 소개했던 작가로부터 한 명을 해보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사실 이분이죠. 출신의 작가. 출신의 작가. 네. 아 제가 테스트 당했던. 테스트. 맞아. 저거 약간 입단 테스트였는데. 네. 저도 하고 약간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할 사람이 길동님의 예술가사주 분석과 함께 이어지는 더 많은 이야기는 8월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어집니다. 7월 말 에피소드는 시프리안 가이아르의 작업을 소개하는 에피소드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